안녕하세요. 지우쌤입니다. 오늘 수업에서 배울 내용은요. 주제 5번, 6번, 그리고 7번 좀 많죠. 그래서 주제 5번은 고대사회의 신분제와 경제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주제 6번과 7번의 경우에는 사상, 문화, 이렇게 문화사 파트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주제 5번, 6번은 한 페이지로 합쳐서 프린트를 구성했고 그 다음 페이지 주제 7번은 이렇게 또 주제 7번끼리 한 페이지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2장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가 되셨다면 우리 주제 5번부터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진도 나가기 앞서서 우리 첫 주차 때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볼게요. 자, 구석기 시대랑 신석기 시대는요, 평등한 사회였어요. 그러나 신석기 시대 때 시작되었던 농경이 청동기 시대가 되면 더욱더 발달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잉여 생산물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이 잉여 생산물을 가지고 여러 부족들은 정복 전쟁을 벌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잉여 생산물이 많은 자, 정복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은 지배층으로서의 지위를 굳혀나가게 되었고 잉여 생산물이 부족한 자 또는 정복전쟁에서 계속해서 패배하는 자들은 피지배층으로서의 지위를 굳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신석기 시대까지의 평등사회는 끝이 나고 청동기 시대부터는 계급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철기 시대로 가게 되면 이 철제 무기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서 정복전쟁의 횟수도 증가하게 되고 그 규모도 더욱더 확대됨에 따라서 계급사회가 고착화되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신분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렇게 발생한 지위는 대대로 세습이 되면서 그 서열이 고착화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신분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배워볼 내용이 그 고대 사회의 신분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대 사회의 신분제 특징을 보시면요. 정복과 복속, 집단 간의 통합 과정을 통해 지배층 내에 서열과 노비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 지위가 세습됨에 따라서 신분제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배층은 대부분 귀족들이었고요. 피지배층은 평민과 천민들이었어요. 이 신분은 대대로 세습이 되었고요. 이렇게 세습이 된다는 특징 때문에 개인의 사회적 지위는 능력보다는 혈통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능력을 갖추게 되더라도 내가 태어날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노비이면 능력에 관계없이 노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 보시면 괄호 2번에 신라의 골품제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왜 고구려와 백제는 빠져있나요? 라고 한다면 고구려도 10개에서 14개의 등급으로 관리들을 등급을 나눴었고 백제도 16개의 등급으로 관등을 정비했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신분제도나 관등제도의 명칭은 딱히 전해지지 않고 있고 조금 사료마다 명칭이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특징이 가장 뚜렷하고 유명한 이 신라의 골품제를 중심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신라의 관등제도이자 관복제도이자 관리의 위계 질서였던 이 골품제는요. 아래 표처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부터 17등급까지 관리를 17개의 관등으로 구분을 했고요. 그리고 각각의 등급에 따라서 그들이 입어야 하는 옷의 색깔, 즉 복색도 자색, 비색, 청색, 황색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와 보시면 신라의 골품제는 신라가 중앙 집권 국가로서 발전하는 과정에서 각 지방의 부족장들을 중앙 귀족으로 편입을 시켰고 이에 따라서 골품제라고 하는 신분 제도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품제 속에 자기가 어느 등급에 속하느냐 그 등급에 따라 관리들은 관직 진출의 상한선에 제한을 받았는데요. 골품제에서 가장 위에 있었던 등급이 바로 이 성골이라고 하는 등급입니다. 이 성골은요. 박혁거세부터 진덕여왕까지의 왕족을 가리켜요. 그래서 박혁거세부터 진덕여왕까지의 모든 왕들은 성골 출신이었고 당연히 왕의 가족들도 성골이었겠죠. 그러나 무열왕 시기부터는 진골 출신이 왕위에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무열왕이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었고요. 무열왕 이후부터 통일신라가 멸망하는 그날까지 진골 출신이 전부 왕이 됩니다. 성골과 진골 아래에는 6두품부터 1두품까지의 귀족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자, 6두품부터 4두품까지는 신분에 따라서 관직의 진출에 제한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도표를 살펴보시면 6두품의 경우에는 아찬까지 승진을 할 수 있었고 5두품의 경우에는 대남아까지 승진을 할 수 있었고 4두품의 경우에는 대사까지 승진이 가능했죠. 이런 식으로 6두품, 5두품, 4두품은 자기가 몇 두품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어디까지 승진을 할 수 있는지가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4두품 아래 3두품, 2두품, 1두품도 존재하는데 도표에서는 그들이 어느 관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나타나 있지 않죠. 자, 왜냐? 3두품부터 1두품까지는 관직 진출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관직 진출이 불가능했다는 특성 때문에 3두품부터 1두품까지의 귀족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평민으로 취급받게 됩니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시게 되면 골품제의 등급에 따라서 관직 진출 상한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깊숙이까지 다방면에서 제약을 받았다는 점이 적혀져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옷의 색깔, 관의 재질, 허리띠나 신발의 재질, 술의 장식의 종류, 그릇의 종류와 수, 결혼 상대, 집의 규모, 치마와 비녀의 색깔과 재료, 이렇게 디테일한 일상생활 깊숙이까지 골품제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와 관련된 수능 문제 하나만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나라에서는 신분제와 관등제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운영되었다. 최고위까지 오를 수 있었던 진골은 중앙관청과 지방의 장관직을 차지하며 권력을 독점했고 관등 승진에 한계가 있었던 6두품은 학문적 능력을 바탕으로 행정 실무를 담당하고 왕에게 정치적 조언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진골, 6두품 등급에 따라 승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힌트들을 통해서 이 제시문 자체가 골품제와 관련된 설명임을 알 수 있고요. 골품제를 신분 제도로 가지고 있었던 이 나라는 바로 신라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신라와 관련된 설명을 찾아볼게요. 자, 1번. 지방의 사립교육기관으로 서원이 설립되었다. 이거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서원은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이고요. 2번. 주자감을 설치하고 당에 유학생을 파견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주자감 어느 나라의 교육기관이었죠? 그쵸, 주자감 발해의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자, 3번. 국학을 운영하고 독서 3품과를 실시하였다. 우리 독서 3품과는 아직 안 배웠는데 바로 다음 페이지 주제 7번에서 배울 거고요. 일단 배운 게 있죠. 여기 국학. 어느 나라의 교육기관이었을까요? 네, 통일신라의 교육기관이었죠.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사학 12도가 융성했고 관학이 위축되었다. 이것도 아직 안 배운 내용이기는 하지만 고려시대와 관련된 설명이고요. 5번 최고 교육기관으로 성균관을 두었다. 성균관은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신라, 통일신라 관련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내려오셔서요. 고대 국가의 수치제도, 이제 경제사 파트를 보려고 합니다. 자, 고대 국가의 경제사 관련된 부분은 농업을 어떻게 진흥시켰느냐와 관련해서 뭐 우경을 장려했다, 순장을 금지시켰다, 철제 농기구를 보급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교과서에 종종 실려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은 정치사 할 때도 언급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생략했고요. 그냥 우리는 세금을 어떻게 수치했을까? 그 수치제도 관련된 부분을 경제사로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국가의 수치제도는 크게 세 가지였는데요. 첫째, 조세, 둘째, 곡물, 셋째, 역. 그래서 이렇게 조세, 곡물, 역 세 가지가 수치제도의 기본 틀이었어요. 자, 조세란 무엇이냐? 재산에 따라서 호의 등급을 나누어 곡식과 포를 부과한 거예요. 재산에 따라서 호의 등급을 나눴다는 거는 요거는 집집마다 재산을 나누어서 등급을 부과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잘 사는 집의 경우에는 곡식과 포를 조금 더 많이 부과하고 좀 못 사는 집의 경우에는 곡식과 포를 조금 덜 부담하게 하는 그러한 세금제도 방식이 조세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 곡물은 지역의 특산물을 부과하는 제도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주도의 경우에는 뭐 감귤을 특산물로 부과하고 뭐 강원도의 경우에는 감자나 옥수수를 특산물로 부과하는 이러한 것들이 곡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역은요.
성인 남자들을 군대에 복무시키거나 각종 공사에 동원하는 것, 즉 노동력을 징발하는 것이 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신라에서 이러한 조세 곡물역을 수취했을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 자료가 있는데 그것의 명칭이 바로 신라 촌락 문서입니다. 민정 문서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신라 촌락 문서는 1993년 일본 도다이사의 쇼소인이라는 곳에서 발견된 문서고요. 이 문서 속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냐면 서원경 인근의 4개 마을에 대한 인구수, 토지의 종류와 크기, 소나 말의 수, 나무의 종류와 수 이러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이장님 같은 분인 그 촌주가 조세와 곡물을 부과하고 역을 동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신라 촌락 문서를 3년마다 갱신해서 다시 작성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라 촌락 문서를 통해서 그 지역 마을에 조세나 곡물이나 역을 부과하기 위해서 3년마다 계속해서 기록을 갱신해 왔었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 있죠. 자, 오른쪽 위로 가시게 되면 외래 종교 및 사상의 수용이라고 해서 이 부분부터 주제 6번에 해당하는 내용들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종교와 사상은 전부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즉 고구려, 백제, 신라의 종교와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배경을 보시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집단의 결속을 위한 보편적인 사상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서 불교, 유교, 그리고 도교와 같은 외래 종교들을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부터 같이 살펴보면요. 불교는 우리 정치사 파트 할 때도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각 불교를 어떻게 수용했는지 배웠었는데 자, 고구려의 경우에는 소수리망 시기 때, 백제의 경우에는 침류왕 시기 때 불교가 수용이 됩니다. 그러나 신라만은 조금 늦게 6세기 즉 버풍왕 시기 때 불교를 공인하게 되죠. 왜 신라만 이렇게 불교 수용이 늦었었냐면 귀족들의 반발이 심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2차 선의 순교라고 하는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귀족들의 반발이 조금 누그러지기 시작을 했고 조금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늦게 6세기쯤에 신라도 불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이 당시 불교의 특징을 보시면 불교는 왕권을 이념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사상이었고요. 호국이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호국이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는 정신인데 이 불교를 통해서 국가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왕과 귀족은 지배층으로 군림하고 평민과 노비는 피지배층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신분 질서도 정당화해주는 역할을 불교가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창기 때의 불교는 왕실과 귀족을 중심으로 수용이 되어서 활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재래 신앙들과 융합돼서 토착화되는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런 것들과 이 불교가 적절히 융합되는 모습을 보여서 이질감이나 거부감을 조금은 무마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보시면 괄호 3번에 교육기관의 설립과 유학의 보급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유교와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자, 고구려의 경우에는 중앙에다가 태학을 설치하고 지방에다는 경당을 설치해서 태학과 경당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에서 유학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이 태학은 귀족들의 자제들이 보통 교육을 받았던 기관이고요. 지방에 있는 경당은 일반 백성들, 평민들이 유학교육을 받았던 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백제의 경우에는요, 박사제도라는 것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오경, 유교 경전을 가르치는 선생님인 오경박사, 그리고 역법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인 역박사, 그리고 의수를 가르쳐주는 의박사, 이러한 오경박사, 역박사, 의박사를 파견함으로써 유학교육을 보급했었다고 하고요. 신라의 경우에는 임신서기석이라고 하는 비석에 유교경전을 공부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쭉 내려오셔서 자료를 보시면요. 자, 임신서기석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임신년 6월 16일 두 사람이 함께 맹세하고 기록한다. 그래서 쭉 내려오시면 신민년 7월 22일에 시경상서, 예기, 춘추전 등 차례로 3년 안에 습득할 것을 맹세한다 라고 해서 3년 안에 시경, 상서, 예기, 춘추전과 같은 여러 가지 유교 경전을 읽어보겠다라는 맹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임신서기석의 내용을 통해서 신라 사람들이 유교 경전을 공부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올라오셔서요. 이처럼 고구려 백제 신라가 교육기관을 설립해서 유학을 교육시킨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첫째, 행정 실무를 담당한 관료를 양성할 목적이었고요. 둘째, 충효신과 같은 윤리를 보급함으로써 국왕 중심의 지배 질서를 뒷받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는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유학 교육을 보급했던 목적입니다. 다음 내려오셔서 괄호 4번은 도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도교가 이 시기 전례가 되었는데요. 도교란 신선 사상을 바탕으로 민간 신앙을 비롯한 다양한 신앙들이 결합된 형태의 사상이자 종교였어요. 그래서 도교의 특징은 불로장생, 절대 늙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로장생을 강조했고 현세의 이익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리고 귀족 사회를 중심으로 유행을 해서 보통 도교는 귀족 중심의 종교로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도교가 우리 문화유산 속에도 곳곳에 남아있는데 대표적인 게 고구려의 고분 벽화 속에 있는 그런 사신도, 그리고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이나 금동 대학로 같은 이러한 유산 안에 도교적인 요소들이 잔뜩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진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요. 지금 이 사진이 바로 고구려의 사신도 사진인데요. 이게 왜 도교와 관련된 내용이냐 하면 사신도에는 4가지 신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위에 있는 현무도, 아래에 있는 주작도, 왼쪽에 있는 백호도, 오른쪽에 있는 청룡도, 이러한 이 4가지의 동물들이 각각 4가지 방향에 해당하는 수호신의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도교에서 상징하는 수호신들을 그림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사신도 속에 도교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산수무늬 벽돌입니다. 이 산수무늬 벽돌 속에도 도교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백제의 금동대학로일 것 같은데요. 이 백제의 금동대학로를 보시면 맨 위쪽에 있는 봉황은요, 도교에서 천하가 태평할 때 나타내는 새를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봉황도 도교를 상징하고, 그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뾰족뾰족한 산 모양은 신선이 산다고 하는 복례산을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동그란 거고 아랫부분을 보시면 연꽃잎에서 다양한 생명이 탄생하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부분이고, 그 아랫부분은 용의 입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서 불교적인 요소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금동대학로는 도교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불교적인 요소까지 한꺼번에 담겨져 있는 유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의 다양한 유물 유적 속에는 신선들이 사는 이상세계가 예술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도교적인 요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도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고구려의 연개소문도 이 도교를 장려를 했었죠. 그럼 한 페이지 넘어가셔서 주제 7번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한 종교와 사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파트도 이어서 유교, 불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텐데 지금 이 주제 7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남북국 시대, 즉 통일신라와 발해에 해당하는 종교사 파트예요. 그러니까 앞부분과 좀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 유학교육부터 봅시다. 자, 남북국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 통일신라랑 발해 모두에서 유학교육이 한층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통일신라에서는 국학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설립했었고 발해에서는 주자감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설립해서 유학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통일신라에서는요,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는데요. 대표적인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로는 강수, 설총, 최치원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강수는 외교문서를 작성하는 능력이 출중했어요. 그래서 무열원과 문무왕 시기에 삼국 통일 전쟁을 벌일 때 있어서 이 왕들의 외교문서 작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강수가 수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다음 설총은요, 이두를 정리하는 업적을 남겼고요. 화왕계라고 하는 설화를 적어서 신문왕에게 조언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 화왕계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꽃의 나라의 왕인 화왕이 있었어요. 이 화왕이 장미꽃과 할미꽃을 두고 어느 사람을 더 아껴야 되는가, 어느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를 고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할미꽃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결론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설총은 아마도 간접적으로 신문왕에게 정치적인 조언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즉, 장미꽃은 간신을 상징하고 할미꽃은 충신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신문왕에게 겉이 화려한 간신을 멀리하고 왕에게 직설적으로 사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주는 할미꽃, 즉 충신들을 가까이 해라 라는 조언을 이 화왕계를 통해서 전달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최치원인데요. 최치원은 당나라의 과거제도라고 할 수 있는 이 빈곤과에 급제를 할 만큼 실력이 출중했던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신라에 귀국한 다음에 이때 진성여왕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 농민봉기가 여러 차례 발생할 만큼 신라의 사회가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러한 혼란스러운 사회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한 문서를 하나 내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시무십여조입니다. 이 시무십여조를 건의를 하게 돼요. 그러나 최치원은 육두품 출신의 학자들이었고, 이 육두품인 최치원이 제안한 해결책들이 귀족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이었겠죠. 그래서 귀족들의 반발 때문에 이 시무십여조는 이행되지는 못하게 됩니다. 발해의 경우에는 양태사나 왕효롬 같은 사람들이 한시에 능했었다고 해요. 자, 다음은 불교인데요. 이 남북국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 특히 통일신라에서 이 불교를 대중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시대 때는 불교가 왕실과 귀족들, 지배층을 중심으로 전파가 되었었더라면, 통일신라 때는 원효나 의상과 같은 승려들에 의해서 대중들에게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원효랑 의상과 관련된 이야기는 유명하죠. 그래서 원효랑 의상이 당나라로 불교 유학을 떠나는 과정 속에서 날이 어두워져서 어떠한 동굴 같은 곳에 하룻밤 자면서 머무르게 되었는데, 자는 도중에 원효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죠. 근데 그 물이 다음날 해가 밝았을 때 보니까 해골물이었다더라 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 원효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제 내가 마신 물과 지금 내가 오늘 아침에 확인한 이 물이 똑같은데 사람의 마음가짐 때문에 내 생각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깨닫죠. 그래서 모든 거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렸다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죠. 그래서 어쨌든 원효랑 의상은 이 통일신라 시기 때 불교의 대중화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승려들입니다. 주장했던 사상이 조금 다른데요. 자, 먼저 원효는요, 일심사상, 화쟁사상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해요. 일심사상이란 참된 마음, 즉 마음의 근원, 즉 일심을 강조하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화쟁사상은 서로 다름을 화해하고 포용하자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나무아미타불은요, 부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이고요. 이 나무아미타불을 계속 외치게 된다면 극락에 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또한 무예가라고 하는 노래를 지어서 경전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일반 백성들에게까지도 노래를 통해 조금 더 쉽게 불교를 전파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대표적인 저술로서는 대승기 신론소와 신문화쟁론이 있는데, 이 대승기 신론소에서 일심사상을 언급을 했었고, 신문화쟁론에서 화쟁사상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의상인데요. 의상은 화엄사상과 관음사상 그리고 아미타사상을 주장을 했어요. 화엄사상이 뭐냐?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다. 즉 우주의 만물은 모두 다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고요. 자, 관음사상은 현세에서 고난을 구제받을 수 있다. 고통받는 백성들이 지금 현실 속에서 고통을 구제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고, 아미타 신앙은 위에서 언급한 나미아무타불과 같아요. 그래서 나미아무타불을 외치면 극락에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원효는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아미타 신앙만 주장을 했었지만, 의상은 아미타 신앙과 관음 신앙을 같이 주장했기 때문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외치면 극락에 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승려입니다.
의상이 저술했던 대표적인 저술 바로 화엄일승 법궤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바로 화엄사상 같은 것들이 언급이 됩니다.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면 향도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향도는요, 불교 수용 이후에 신앙활동을 목적으로 조직이 되었던 단체이자 조직이에요. 향도는 신분이나 계층에 제한이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에 불상, 종탑과 같은 사찰 건물들을 만들 때 노동력이나 비용을 제공하는 활동들을 주로 했습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사찰 건물을 짓고 335 돈을 모아서 사찰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비용을 댔기 때문에 이 향도의 영향은 백성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해줬고 다 같이 모여서 무언가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회 통합에도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선종의 확산과 풍수지리설의 유행입니다. 자, 선종을 배우기에 앞서서 불교의 종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하는데요. 자, 불교의 종파에는 첫째로 교종이 있고 선종이 있어요. 자, 교종이란 불교 경전을 글로써 읽고 이해해서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실천을 하는 걸 강조하는 종파이고요. 한편 선종은 글을 읽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써 깨달음을 얻고 몸으로써 수행을 하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종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을 읽을 줄 알았던 지배층들, 왕실 귀족에서는 이 교종을 믿었던 것이고 반면 글을 잘 읽지 못하는 일반 백성들의 경우에는 교종보다는 선종이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왔겠죠. 그래서 지금 선종의 등장이라고 한다는 것은 기존에 등장했었던 교종 불교와 달리 새로운 종파인 선종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 선종은요, 중국에서 전래가 되었고요. 개인의 참선 수행, 즉 마음으로 깨닫고 몸으로 수행하는 이 참선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중시를 했어요. 그래서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었고 특히 지방에서 세력을 키우던 호족 세력들은 글을 읽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깨닫고 몸으로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러한 선종의 실천적 경향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족들이 이 선종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줘요. 그래서 지방에 근거지를 두면서 이 선종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선종뿐만 아니라 이 당시가 되면 풍수지리설도 유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도선이라는 선종 승려가 중국에서 풍수지리설이라는 사상을 들여오게 됐고요. 풍수지리설이란 자연의 지형을 살펴서 주택이나 묘지의 위치를 정할 때 활용하는 인문 지리학이었어요. 그래서 선종 사찰을 건축을 하거나 호족들이 근거지를 마련할 때 이 풍수지리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내용은요. 통일신라 말기에 혼란했던 사회 상황과 후삼국이 성립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자, 통일신라 말기, 왜 사회가 혼란해졌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우리 분명히 지난 시간에 통일신라 초반에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으로 이어지는 이 시기에는 강력한 왕권, 즉 전제 왕권을 강화시킬 만큼 왕권이 셌는데 왜 시간이 지나서 통일신라 말기가 되면 사회가 혼란해졌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배경은 참 다양한데요. 가장 먼저 선덕왕까지는 무열왕계의 왕위가 이어졌어요. 그러나 선덕왕을 끝으로 무열왕계 왕통이 단절이 되었고 그 이후 즉위한 원성왕 시기부터는 원성왕 계통이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왕위가 한번 계승이 단절되었다는 이유가 왕권을 살짝 실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2번, 진골 귀족의 왕위 쟁탈전이 심화되었다. 진골 귀족들 사이에 서로 왕이 되겠다고 싸우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왕권과 지배층의 권력, 국력 자체도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진골 귀족들의 반발로 경덕왕 시기 때 노급이 부활되게 됩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간략히 언급을 했었는데요. 노급과 관료전의 차이, 노급은 노동력까지 징발을 할 수 있었고 관료전의 경우에는 노동력은 징발하지 못한 채 조세만 수취할 수 있었죠. 근데 귀족들이 반발을 해서 노급이 부활되었다는 것은 귀족들이 다시 노동력을 수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 결과 백성들의 고통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쵸, 백성들의 고통은 더욱더 가중되었었겠죠.
이것도 신라 말기가 혼란해진 것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육두품들이 반신라적인 경향이 강화됐어요. 자, 육두품들은요,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관직 진출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점차 관직 진출에 제한이 있는 것에 불만을 품으면서 반신라적인 경향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고, 각 지방에서 호족들도 성장을 했죠. 그래서 이 나중에 육두품과 호족이 결합을 하면서 신라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호족 세력으로는요, 진성여왕 시기에 양길, 견훤, 궁예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나중에 후삼국이 건립이 되게 됩니다. 자, 또 다른 신라를 혼란스럽게 만든 요인은 풍수지리설이나 선종과 같은 새로운 사상들이 유입됐다는 측면입니다. 나중에 역사를 조금 더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정치적으로 혼란하거나 사회가 망해갈 때는 이렇게 다양한 사상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든 종교를 통해서라도 마음의 위안을 받고자 했던 것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도 풍수지리설이나 선종과 같이 새로운 사상들이 유입이 되면서 신라 말기의 혼란을 가중시켰고요. 6번에 보시면 진성여왕 시기에 농민동기가 발생했다고 되어 있죠. 진성여왕 시기에 너무 먹고 살기 힘든 백성들이 참다 못해서 원종 애노의 난 또는 적고적의 난 같은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종 애노의 난과 관련된 사료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료 2번에 보시게 되면요. 자, 진성여왕 3년 국내 여러 주군이 공부를 수납하지 않아, 즉 세금이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죠. 세금이 제대로 거치지 않아서 창고가 비고 재정이 궁핍해졌다. 국가 재정이 궁핍해지자 왕은 사자, 즉 관리를 보내서 곳곳에다가 세금을 독촉했대. 그러자 도적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원종과 애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은 사벌주에 모여서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원종과 애노가 국가에서 세금 독촉하는 것을 이기지 못해서 반란을 일으킨 내용입니다. 네, 다시 돌아오셔서 보시면요. 통일신라 말기에는 1번부터 6번까지 살펴본 이처럼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방면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때 지방에서 세력을 성장시킨 호족들, 그들이 후삼국을 건국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호족이었던 견훤은 후백제를 건국했고 궁예는 후고구려를 건국을 합니다. 이후 왕건은 고려를 건국하게 되었고요. 이 왕건의 고려에 의해서 후백제와 후고구려 그리고 통일신라까지 전부 다 통일이 되어서 고려에 의한 후삼국이 통일되게 됩니다. 자, 여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고려시대 시작하기 전에 고려시대 성립 과정의 배경으로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까 지금은 간략하게만 후삼국이 성립이 되었구나, 그 후삼국 시대를 고려가 통일을 했구나,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맨 위로 올라가서 자료 1번에 있는 독서 3품과를 같이 살펴볼게요. 자, 독서 3품과는 우리 앞 페이지에서 문제 풀 때도 선지에서 언급이 되었던 제도입니다. 자, 원성왕 시기 때 관리를 선발했던 제도가 바로 독서 3품과라고 하는 제도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를 선발했을까? 자, 같이 살펴보시면 원성왕 4년 788년 봄에 처음으로 독서 3품과를 실시했다. 춘추 좌시전 예기, 문선, 논어, 효경과 같이 다양한 유교 경전에 두루두루 밝은 자를 상품으로 정했고 공례, 논어, 효경 정도를 읽은 자를 중품으로 정했으며 공례나 효경을 읽은 자를 하품으로 정했다라고 해서 유교 경전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습득했느냐에 따라서 관리를 상중하, 세 등급으로 구분한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 줄쯤 보시면 예전에는 오직 궁술로서만 사람을 선발했으니 이때에 이르러 이를 개정했다라고 했죠. 고구려 백제 신라 당시에는 정복전쟁이 활발했기 때문에 누가 유교 경전을 잘 읽느냐를 놓고 관리를 선발하지 않았고 누가 싸움을 잘하느냐, 누가 활을 잘 쏘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보통 사람들을 뽑았었어요. 그러나 이제 남북국 시대로 접어든 통일신라 시대 때에는 정복전쟁보다는 국가체제 정비가 조금 더 우선시되었기 때문에 유교 경전을 잘 읽고 이해하는 자들을 관리로 선발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원성왕 시기 때에 독서 상품과를 실시해서 유학 경전을 누가 잘 읽었느냐, 잘 이해했느냐를 기준으로 상중하, 3단계로 구분하여 관리를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우리 독서 상품과라고 부르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내려와서 수능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